안녕하세요. 오늘 장애 이해 교육을 하게 된 황숙현입니다. 제 소개를 하자면 32세 자폐 청년의 엄마입니다. 이 청년은 비교적 잘 성장해서 현재 자립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역량만큼 충분히 연습을 하고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여러분들의 지원을 받아서 충분히 독립적이고 인간적인 삶을 누리도록 해야겠죠. 오늘 장애 이해교육의 첫 번째 코너로 한국의 장애 유형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장애 유형을 신체적인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우선 구분했습니다. 이렇게 나눈 이유를 생각해 보았는데 전문가들의 이유는 분명히 있겠지만 저는 이 구분을 자세히 보면 볼수록 이렇게 사회복지든 주변 인력이든 지원을 할 때 이해도가 높아지도록 구분한 거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 이거를 하나의 표로 보시면 신체적 장애, 정신적 장애, 그리고 다시 신체적 장애는 외부 장애와 내부 장애. 외부 장애로 6개 영역이 있고 내부 장애로 6개 영역. 그리고 정신적 장애로 3개 영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애 영역이 명칭들이 되게 생소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명칭을 정확하게 알고만 계셔도 장애 이해의 80%는 달성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명칭 속에 장애로 인한 어려움을 어느 정도 짐작하고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원 방향도 정해지겠죠. 여러분들이 이 장애 유형에 대해서 명칭 다 오늘 처음 보신다면 처음 보셨을 텐데 이 표를 하나 따로 가지고 계시면서 한번 눈으로 또 소리내서 익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를 한 다음에 소분류로 들어가서 신체 외부 장애로 6개 영역에 지체장애, 뇌변경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안면장애 이런 명칭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장애인분들을 지칭할 때의 명칭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되게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명칭을 이대로 외우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체 내부 장애로도 6가지 영역이 있어서 신장, 심장, 간, 호흡기, 장루, 요루, 내전증 또는 간질 장애로 나눠집니다. 이어지는 순서로 이 소분류된 장애 명칭에 맞게 설명을 해드릴 건데 우선은 명칭을 눈에 익혀주세요. 그리고 발달장애로는 지적장애와 자폐성 장애. 여기서는 언급을 안 했는데 뇌변경 장애 중에 지적으로 발달이 지연되거나 하면 중복장애로 여기 항목에 발달장애로 속합니다. 그리고 정신장애로 있고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신체적 장애, 그 중에 외부 기능 장애로 지체장애. 지체장애는 여러분들이 쉽게 휠체어나 아니면은, 그 임시로 어떤 깁스로 나중에 풀거나 하지 않는, 그러니까 영구적이지 않은 부분을 빼고 목발을 사용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지체장애라고 말씀드리는데 내용을 보시면 골격이나 근육 혹은 신경종 어느 부분이 손상되어 영구적으로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할 때 발생 원인에 따라서 구분하자면 소아마비, 내성마비, 뇌졸중, 척수 손상, 사지절단, 관절염, 신경 근골격계 손상, 근이양증 등이 있습니다. 신체장애, 지체장애, 휠체어 타신 분들 많이들 보시는데, 나는 잘 알아, 이 분야는. 근데 최근에 제가 경험한 게 있는데, 잠깐 말씀드리자면, 저희 센터가 있는 복지관은 1층에
휠체어 장애인분들, 지체장애인분들이 많이 모이십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여성 신체 장애인분들 네 분이 꼭 같이 모이셔가지고 말씀 나누는 걸 몇 번씩 관찰하게 되는데, 이분들이 목소리가 굉장히 크시더라고요. 우리가 일상적인 안부 내용을 하는데 저렇게 목소리 크게 할 필요가 있나? 약간 이상하다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잠깐 우리가 지체장애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더, 그 감수성이 조금 더 들어가면, 비장애인들은 친숙한 사람들이랑 가까이 설 때 30cm 이내로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휠체어를 타신 분들이 네 분이 모였어요. 그리고 자동이면 조금 더 휠체어가 덩치가 크겠죠. 그러면 그분들이 아무리 가까이 친숙하게 모여도 그 사이에 만약에 비장애인들이 쓸 수 있다면 한 10명도 쓸 수 있을 정도의 그 떨어진 간격이 떨어지다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잘 안 들릴 수도 있으니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겠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것처럼 장애 영역별로 내가 그 당사자가 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이해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다음으로 뇌변변 장애입니다. 중추신경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로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 등 뇌의 기질적인 병변으로 인해 보행 또는 일상생활 동작에 제한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밑에도 읽어보시면 자세한 얘기들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직접 당사자들을 만날 경우에 흔하게 만나는 건 보장구를 하고 계신, 그러니까 휠체어처럼 생겼는데 딱딱한 의자같이 바퀴 달려서 그 보장구에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분들은 이런 질병으로 인해서 근육이 어느 방향으로 수축이 된다고 할까요? 그래서 그 보장구로 도움으로 그 근육이 수축되는 걸 최대한 지연시키고 예방을 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깝게 그 뇌병변 장애 자녀를 키우거나 아니면 그 가족이나 주변인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얘기들은 뭐냐면, 흔하게 저는 이거를 시설에서나 아니면 지원 인력들 속에서 발견을 하게 되는데, 저 딱딱한 거, 저 힘든 걸 어떻게 저렇게 고정을 시키지? 잠깐이라도 풀어서 좀 쉬게 해주자 하는 마음으로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을 많이 뵀는데, 사실은 이거 절대 하면 안 되는 일입니다. 보호자가 하는 그 지침들이 있을 거예요. 돌보미를 하실 때 그걸 그대로 지키시지 않으면 쉽게, 제가 시설에서 관찰한 내용이에요. 시설에선 뇌병변 장애 어린 소년이었는데 이 보장구나 이런 것들을 처음엔 했었다고 해요. 그런데 어린 소년이다 보니까 자꾸 싫다고 막 저항을 하니까 그 생활교사분이나 지원 인력이 자꾸 살짝씩 풀어주다가 결국에는 이분이 성인이 됐을 때는 휠체어도 못할 정도의 그 근육이 이렇게 경직이 되고 꼬여서 거의 누워서만 지내는 걸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다못해 발목에 직각으로 발목을 세우지 않으면 운동화조차도 신지 못하고, 그럴 경우에 겨울에 휠체어 타고 외출은 꿈도 못 꾸겠죠. 그래서 이런 그 장애에 맞는 보장구나 아니면 그 특성을 당사자 가족들한테 들었을 때는 꼭 메모하고 지키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각장애. 시각장애란 사물의 존재와 형태를 판별하거나 물건의 색깔을 구분하는 눈의 기능에 장애가 있을 때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눈의 주 기능인
시력을 중심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각장애는 그 정도에 따라 약시와 실명 뭐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데, 구체적인 얘기들은 사실 이거 읽어보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혹시 길에서 시각장애인이, 대체로 길을 혼자 다니는 시각장애인 분 같은 경우 길을 외우고 있는데 어쩌다 이렇게 길을 헤매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면은 저희가 좋은 마음으로 도와드리고 싶어서 팔을 덥석 잡고 어디를 가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러는 경우들이 가끔 목격이 되는데, 사실은 그러면 굉장히 불안해 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선은 조용히 다가가서 도움이 필요한지 묻고, 그 다음에 도와주려는 분이 팔을 내밀어서 시각장애인들한테 잡도록, 그 지원인의 팔을 잡도록 내주는 게 맞다고 합니다. 그러면 시각장애인들이 안정감을 갖고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신체적 장애 중에서 외부 기능 하고 있습니다. 청각장애, 귀에서부터 뇌에 이르기까지 청각에 관여하는 기관의 어느 부분의 이상으로 소리를 듣지 못하거나 들은 소리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를 총칭하여 말하는데, 작은 소리는 알아듣지 못하나 큰 소리만 알아들을 수 있는 난청과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농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청각장애는 청력검사로 확인하고, 그리고 청력검사상 25dB 이상을 난청이라고 하고 90dB 이상일 때를 농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70dB 이상의 고도의 난청에서는 일상생활의 언어를 알아들 수 없기 때문에 사회적 농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청각장애인을 지원할 때 흔히들 수화 통역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그 청각장애인 분에 한해서 입술을 읽는 훈련을 받았을 경우는 지원 인력이 이렇게 입 모양을 보여주며 그 청각장애인이 입 모양을 읽고 알아듣기도 하고, 때로는 문자나 핸드폰을 활용해서 글씨를 써서 문자로 소통하거나 이런 부분으로 도와주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언어장애. 음성 또는 언어장애로 의사소통이 어렵거나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를 말하는데, 그 정도에 따라 그 기능을 상실한 사람과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구분합니다. 언어장애로는 소리를 내는데 이상이 있는 음성장애, 발음이 정확하지 못한 조음장애, 말의 리듬이 깨진 말더듬, 말을 정상으로 잘하던 사람이 뇌졸중이나 뇌손상을 받은 후 말을 할 수 없게 된 실어증, 그리고 자라나는 어린아이 중에 말을 자기 나이에 비해 늦어지고 있는 언어 발달 지체 등이 있습니다. 우리가 돌보미 선생님들이 흔하게 지원하게 되는 장애 영역 중에 주로 발달 장애가 많으실 텐데, 대체로 자폐성 장애인 같은 경우 언어 표현이나 음성 언어로 아니면 제스처라든가 의사소통으로 소통하기 되게 어려우실 건데, 그런 부분하고 조금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는 거는, 단순히 음성이나 이런 부분이 소실됐다면 어떻게든 소통을 하거든요. 그런데 발달장애 영역에서의 언어장애로는 사실은 의사소통의 기능이, 내가 당사자가 어떤 내용으로 의사소통을 하면 상대방이 알아들을 거다 하는 의사소통의 기능조차도 익히지 못한 발달장애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을 건데, 여기서 말하는 언어장애는 그런 부분은 분명히 포함은 되지만 주로 음성으로 언어가 안 된, 쉽게 뇌병변 장애인 같은 경우 신체 기능상 발음이
제대로 알아들을 수 있는 발음이 거의 없을 경우에 언어장애도 동반하고, 그럴 때 AAC라는 문자나 기호 상징을 사용해서 그거를 뭐 핸드폰에 씹는다든가 아니면 단독 기계로 단말기로 사용을 해서 소통을 하는 방법 등 지원하는 방법들이 조금 더 전문적으로 있습니다. 안면장애, 신체 기능 장애 중에 외부 기능 장애로 마지막인데, 대부분은 약간의 호전은 가능하나 완치는 거의 불가능하며 추형으로 인한 장애는 영구적이라고 간주할 수 있습니다. 안면장애의 주요 증상에는 선상 반응, 색소 침착, 조직의 비후나 함몰, 모발 결손이 포함됩니다. 여기 굉장히 어려운 단어들이 나왔는데, 선상 반응은 0.5cm 정도의 흉터나 조직이 함몰되어서 옛날에 질병으로 인해서 살이 이렇게 패이는, 이 단어를 쓰고 싶지 않지만 빨리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드리자면 곰보라는 단어를 썼죠. 그런 정도로 얼굴에 깊게 상처가 흉터가 나는 것을 말하는 것을 선상 반응이라고 하고요. 색소 침착, 얼굴의 반 이상의 점으로 뒤덮어 있거나, 조직의 비후는 무슨 말이냐면 어떤 조직이나 기관이 과아 형성이 되어서 크고 두툼해진 상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함몰은 이렇게 푹 패인 것, 모발 결손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안면 장애가 저는 사실 이 장애 영역을 구분하는 것을 처음으로 접하고 보다 보면서 그런 거죠. 발달장애 엄마로서 안면장애가 무슨 장애 영역에 들어갈까 했는데, 실제로 사회 속에서 이런 증상으로 뭐랄까 사회적인 어떤 직장을 갖게 된다면 되게 어려움이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당사자들이 겪는 것은 어떤 게 경하고 어떤 게 중하다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네. 이제 신체적인 기능장애, 내부 기능장애로서 신장장애가 있습니다. 개정장애인 복지법에서 신장장애를 만성 신부전증으로 인해 1개월 이상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 사람과 신장을 이식받은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신장장애는 회복할 가능성이 극히 희박할 때에 신장장애로 판정하며 판정 시기는 1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들 또는 신장을 이식받은 사람에 대하여 장애인으로 판정합니다. 제가 가까운 지인분의 남편이 신장장애 판정을 받으면서 가깝게 될 수가 있었는데, 혈액투석을 저희가 생각할 때보다 훨씬 더 자주 가야 되더라고요. 거의 일주일에 2번에서 3번을 가고, 한 번 가게 되면 그 시간이 거의 한 8시간, 10시간까지 가니까 이틀에 한 번은 사회생활이 아예 불가능한 거죠. 우리가 비장애인들이 일주일을 산다 그러면 심장장애 이렇게 투석을 해야 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일주일이 3일에서 이틀 이렇게 생활을 하셔야 되는 거니까 엄청 많이 불편하시고, 그 다음에 신장장애가 있을 경우 음식을 엄청 조심해야 돼서 이런 부분도 되게 전문적인 지식이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그 지식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심장장애. 개정장애인 복지법에서 심장장애를 심장 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심부전증 또는 협심증 증상 등으로 일상생활에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 기능 이상이 있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심장의 기능이 결국 온몸에 혈액을 보내고 호흡을 할 수 있게 하는 거라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니, 심장에 장애가 있다면 일상적인 걸어가거나 또 어딘가 외출을 하거나 아니면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할 때조차도 행동에 제한이 있겠다는 것이 짐작이 되고, 그런 부분으로 지원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내부 기능 장애 중에 호흡기 장애입니다. 충분한 내과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장애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만성 호흡기 질환으로 인한 것입니다. 장애 진단을 받을 때는 장애 등록 직전 2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에 내과 혹은 호흡기 분과, 흉부외과, 소아과, 결핵과 전문의가 원인 질환 등을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음을 1년 이상의 정기적인 흉부 X선 소견, 폐기능 검사 등 맥혈 가스 검사 등으로 포함한 진단서, 소견서, 진료 기록 등으로 확인해서 진단을 한다고 합니다. 일단 장애가 오면 환기 기능의 손실이나 산소, 이산화탄소, 가스 교환의 이상이 발생하여 호흡 기능의 회복이나 호전이 불가능한 내부 장애입니다. 네, 이 부분도 만약에 돌보미로서 지원하게 되면 보호자의 구체적인 지원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받아서 지원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간장애, 간의 만성적인 기능 부정과 그에 따른 합병증 등으로 인한 간 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하는 데 있어 상당한 제한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충분한 내과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장애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간 경련증, 간 세포암증 등 만성 간 질환임을 확인해야 이 간 장애 등록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간 이식을 한 사람은 이 간 장애 중에 5급이라고 합니다. 신체적 장애 중에 내부 기능 장애로 장로 요로 장애입니다. 장로 요로, 신체 외부로 주머니가 나와 있는 것으로 장로 같은 경우는 인공 항문, 요로는 인공 오줌 주머니,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데요. 요즘은 그런 여러 가지 질병들이 많이 심각해져서 젊은 사람도 이런 장로 요로 장애가 많다고 합니다. 사실 상상해보면 장로 요로 장애로 이렇게 이것을 몸에 부착했을 때 얼마나 사회생활이 힘들까 생각해보면 많이 안타까운데, 어쨌든 장로 요로 장애에 관한 것도 이렇구나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내전증 또는 간질 장애인데, 맨 앞에 그 신체적 외부 기능 장애로 뇌변변 장애랑 이 내전증, 간질 장애랑 뇌 앞에 뇌 단어가 들어가고 뭐가 다르지, 이런 생각을 하실 건데, 내전증 장애, 간질에 의한 뇌신경세포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 상당한 제한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것을 말하며 6개월을 기준으로 하여 발작을 하는 횟수로 장애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저 주변으로 이런 뇌전증, 간질 장애를 가진 제 대학 동창도 있었고요. 그리고 발달장애 친구들 중에 사춘기 때 뇌전증 전혀 없다가 사춘기 호르몬 변화로 이런 뇌전증에 인한 간질, 이런 것들이 발생해서 중복장애를 받은 친구들도 있고요. 그런데 이런 발작이 한 번이라도 일어나면 그 사진을, CT나 뇌 CT를 찍어보면 뇌 속의 신경세포가
하나씩 그 가느다란 그 지도 같은 그 선들이 이렇게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냅스가 하나씩 없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 그 동료 친구의 자녀가 사실 뇌전증이 발생을 하면 약으로 이렇게 맞는 약을 딱 찾으면 그 이후로 한 번도 발생을 안 해야 되는 게 이 약의 기능이라고 하는데, 이 친구의 아들은 거의 생후 한 6세 때에 발병을 해서 계속 그 맞는 약을, 지금은 현재는 28살이 됐는데 맞는 약을 못 찾아서 계속 그 간질 발작이 주기적으로 일어나면서 학교 생활도 거의 못하고, 그리고 6세 그 무렵에 동요를 80곡 정도 외우고 부를 수 있었는데 거의 한 십몇 년이 흐르니까 발음, 모방 발음도 아예 안 되고, 정말 그 이렇게 뒤로 퇴행하는 게 눈에 보일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뇌전증 간질 장애를 가진 당사자를 지원할 때 약을 앞서 말한 그 사례의 그 아이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이 체질이어서 맞는 약을 못 찾은 거고, 대부분의 그 뇌전증 장애인 경우는 맞는 약을 찾아서 미리 정해진 약을 먹게 되면 그 발작이 거의 90% 이상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약 복용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더라고요. 그래서 약을 매일 뭐 한 알씩 복용을 했다 그러면 약 그 1박 2일 뭐 이렇게 지원을 할 때 약에 관한 것도 꼭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신체적인 장애는 이렇게 언급을 했고요. 정신적 장애로서 정신장애와 발달장애, 이 두 가지 영역 중에 정신장애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신장애는 지속적인 정신분열증, 분열형 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및 반복성 우울장애에 의한 감정조절, 행동, 사고 기능 등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또는 사회활동을 하는데 있어 상당한 제한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말합니다. 기질적인 정신병을 포함한 정신병, 인격장애, 기타 비정신병적 정신장애를 가진 자로 의학적인 진단 분류에 따라 정신과 전문의에 의해 진단명을 부여받은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강남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위치한 수서동에는 태아복지관이라고 대한민국에서 1호 제일 먼저 생긴 복지관이 있는데, 그곳에 정신장애에 관련한 복지 서비스를 조금 더 특화해서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강남구 발달지원센터가 그곳에 맨 처음에 강남구 발달 지원센터인가요? 평생교육센터가 제일 먼저 자리를 잡으면서 주변에 그 정신장애 친구들을 많이 보게 됐는데, 이분들이 제가 조금 비전문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복용하는 약이 있는데 약을 드시게 되면 거의 비장애인만큼 일상생활에 충분히 활동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본인이 혼자 계시다가 약을 안 드시면 일주일, 2주일 됐을 땐 굉장히 순식간에 이렇게 정신과적인 병증이 보이는 것을 많이 보게 됐거든요. 그래서 정신장애인 같은 경우도 매우 전문적인 지원들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 잠깐씩 장애 이해에 대한 분류를
유형을 이렇게 언급할 때는 되게 개략적인 얘기들만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맡게 되는 돌보미로서 맡게 되는 식구가 이런 정신장애 쪽도 있다면 충분히 보호자랑 의논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이제 많은 역점을 두고 준비를 한다곤 했는데 이걸 맨 마지막에 넣다 보니까 시간이 얼마 안 남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장애인 복지법에서는 발달장애를 지적장애와 자폐성 장애를 통칭하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적장애와 자폐성 장애를 포함하고 있는 발달장애라는 용어로 살펴보면 disability disorder라는 말의 사용이 있습니다. 참고로 이 내용은 그 강남대 그 국내 박사님의 논문에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disability가 할 수 없다, disorder가 지시를 거부하는 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차이는 전자는 능력의 문제이고 후자는 의지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dis를 빼면 ability, order 이렇게 바뀌는데 이것은 할 수 있다와 하라는 지시에 대한 수용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는데 이것처럼 지적장애와 자폐성 장애가 완전히 다른 장애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런 영어 단어를 사용을 했는데요. 지적장애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어떤 거를 지시를 받았을 때 그걸 못한다 그러면 능력의 문제로 할 수 있다면 자폐성 장애인 경우에는 그게 능력의 문제라기보다 그 지시를 거부할 수도 있고 내가 그거를 하겠다 마음먹으면 할 수도 있는, 그러니까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수용했냐 안 했냐 문제로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지적장애와 자폐성 장애를 완전히 다른 장애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직도 사실은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혼란을 가중시키는 원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복지카드에서 장애명을 발달장애로 통칭하지 말고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로 나눠서 그래서 당사자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지원을 해야 된다는 주장을 이 박사 논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거든요. 저는 이것을 이제 자폐성 장애 청년을 키우면서 그리고 저의 경험으로 지적장애와 자폐성 장애는 명확히 다른 것을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정신장애 중에 발달장애 안에 지적장애를 말씀드리자면 정신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고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용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 또는 지적 기능과 적응 행동, 개인이 생활환경에 적응하는 데 필요한 기술로 의사소통, 자기관리, 사회성 기술 등을 포함 어려움이 함께 존재하여 교육적 성취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18세 이전 발생하며 평균 이하의 지적 기능과 적응 행동상의 결함이 동시에 존재하는 사람이다. 지적장애인 경우 특수교육에서는 능력이 되는 만큼 아니면 능력을 올리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반복을 했을 때 하나씩 발달 가업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장애인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어느 발달장애인데 어느 부분이 어떤 영역으로 지적장애일까? 어떤 영역으로 자폐성 장애일까? 쉽게 구분한다 그러면 우리가 처음 만났는데 매우 반갑게 인사를 할 수 있다. 아니면 어떤 것들을 얘기했을 때 바로 반응이 있다. 그게 옳은 반응이든
하니까 그게 옳은 대답이든 아니든 어떤 쉽게 말하면 사회성이 있다. 그러면 약간 지적장애 쪽이겠구나 짐작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다음 항목으로 자폐성 장애인 경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는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 기준에서 자폐성 장애 기준으로 사회적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의 결함이 있고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관심과 활동을 보임으로써 교육적 성취 및 일상생활 적응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고 미국 정신의학회에는 2013년 5번째 개정된 DSM-5에서 자폐 스펙트럼 장애로 공식 명칭을 사용하기로 하였다 합니다. 여기에서 지적장애는 사실 진단 내릴 때 IQ 검사가 들어간다면 자폐성 장애는 진단 내릴 때 DSM-5 기준으로 진단을 내리는데 중요한 기준이 사회적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의 결함이 있고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관심과 활동을 보인다. 이 부분입니다. 어디에도 지적인 얘기는 없거든요. 그래서 쉽게 표현하면 자기가 관심 있는 그 당사자마다 자폐성 장애 당사자마다 본인이 꽂혀있는 그 관심사에 관심과 활동으로 인해서 다른 상호작용이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앞에 논문을 인용해서 말씀드리자면 자폐성 장애인은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그거를 받아들였냐 안 받아들였냐 이런 문제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성인 발달장애인들 할 때 문제행동, 부적응행동 이런 단어들을 많이 얘기를 하고 그런 부분을 염려하는데 그런 시각으로 보게 되면 자폐성 장애인을 이해하는데 점점 더 멀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어디에 관심이 있나, 어디에 주로 그 관심과 활동이 쏠려 있나를 잘 관찰하다 보면 그런 행동의 이해가 조금 더 가깝게 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돌보미로서 활동을 하실 때 이제 보호자분들이 우리 아이는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얘기를 할 때 많이 참고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좀 더 많은 자세한 예와 설명이 들어갔으면 좋은데 조금 아쉽습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이 강의를 듣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